빌 루안, 월스트리트의 조용한 거인. 그레이엄 도드빌에서 온 슈퍼 투자자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월스트리트의 화려한 조명 뒤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 한 전설적인 투자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빌 루안. 워런 버핏이 가장 뛰어난 투자자 중 한 명이라고 극찬한 인물입니다.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1장 운명의 강의실. 1949년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맨해튼을 휘감던 어느 날 24살의 청년 윌리엄 루안은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불과 4년 미국 경제는 새로운 활력으로 꿈틀대고 있었고 젊은이들은 저마다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루안이 들어선 그 강의실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들, 칠판에 남은 분필 자국,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 하지만 이 평범한 공간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은 강단에 서 있던 벤저민 그레이엄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두꺼운 안경을 쓴 이 중년의 교수는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이미 전설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929년 대공황의 참혹한 기억 속에서 태어난 새로운 투자 철학, 바로 가치 투자라는 개념을 세상에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레이엄은 첫 수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와 같습니다. 사람들의 감정과 인기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과 같습니다. 결국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루안은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노트에 그레이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실에는 또 한 명의 특별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루안은 앞자리에 앉아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지는 한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네브래스카 출신의 그 청년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형용할 수 없는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워런 버핏이었습니다. 루안과 버핏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 다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철학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몇 시간씩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했고 때로는 격렬하게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버핏은 불꽃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다녔고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했습니다. 반면 루안은 고요한 호수처럼 깊었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이 두 가지 스타일은 완벽한 보완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훗날 버핏은 이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은 내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정직하고 가장 겸손하며 가장 뛰어난 투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인연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컬럼비아의 강의실에서 맺어진 이 우정이 20년 후 역사적인 순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두 청년은 알지 못했습니다. 2장 자신만의 길을 찾아서. 1950년대 미국은 전후 호황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컬럼비아를 졸업한 후 버핏은 고향 오마하로 돌아가 자신만의 투자 파트너십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루안은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자신만의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의 여러 금융회사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의 분석 능력과 투자 판단력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루안은 그레이엄에게서 배운 원칙들을 현실 세계에서 하나하나 검증해 나갔습니다. 그가 특히 집중한 것은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레이엄은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식을 살 때는 반드시 그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사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을 보호해주는 안전마진입니다. 루안은 이 가르침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그는 절대로 시장의 유행을 쫓지 않았습니다. 군중이 열광할 때 오히려 한 발 물러섰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냉정하게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루안의 투자 실력은 업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결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언변도 대담한 예측도 없었습니다. 오직 철저한 분석과 원칙에 기반한 투자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9년 루안은 마침내 자신만의 투자 회사를 설립합니다. 루안 커니프 앤 골드팝. 릭 커니프와 함께 설립한 이 회사는 처음에는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맨해튼 금융가의 다른 투자 회사들과 비교하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루안에게는 확고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객들의 돈을 우리 자신의 돈처럼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단기적인 수익률을 쫓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기업의 진정한 가치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루안은 실제로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고객과 같은 배를 탄 것입니다. 성공하면 함께 성공하고 실패하면 함께 실패하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의 많은 펀드 매니저들은 높은 수수료를 챙기면서 고객들의 돈으로 무모한 투자를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루안은 달랐습니다. 그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해에 운명적인 전화가 걸려옵니다. 3장 버핏의 전화. 1969년 오마하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빌 나야. 워런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버핏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루안은 오랜 친구의 연락에 반가우면서도 무언가 중대한 소식이 있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워런? 나 파트너십을 청산하려고 해. 루안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버핏의 투자 파트너십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시장 평균을 크게 상회했고 투자자들은 줄을 서서 돈을 맡기려 했습니다. 왜? 모든 게 완벽하게 잘 되고 있잖아. 버핏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시장이 미쳤어, 빌. 지금 주가 수준으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찾을 수가 없어.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 1969년에 미국 주식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특히 니프티 피프티라 불리는 대형 성장주들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주식들은 어떤 가격에 사도 괜찮다며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긴 버핏에게 이 광기는 재앙의 전조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전화한 이유가 뭔데? 루안이 물었습니다. 내 파트너들이 걱정이야. 그들의 돈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추천해달라고 하거든. 그래서 생각한 사람이 너야, 빌. 루안은 그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버핏이 수년간 함께해온 파트너들, 그를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들을 자신에게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믿어줘도 되는 거야? 빌, 우리가 컬럼비아에서 처음 만난 게 20년 전이야. 그동안 내가 지켜본 너는 단 한 번도 원칙을 저버린 적이 없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이 바닥에서 20년간 원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버핏의 말에 루안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워런. 최선을 다하겠어. 그렇게 해서 1970년 역사적인 펀드가 탄생합니다. 세쿼이아 펀드. 이 이름은 캘리포니아의 거대한 세쿼이아 나무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수천 년을 살아가는 이 거목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버핏의 파트너들 중 상당수가 세쿼이아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그들은 버핏이 추천한 루안을 신뢰했고 루안은 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장 실현의 시간. 세쿼이아 펀드가 출범한 직후 시장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버핏이 예견했던 대로 과열된 시장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1973년부터 1974년까지 이어진 폭락장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45% 이상 하락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고 투자 회사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세쿼이아 펀드도 손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루안은 이 시기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공포에 질려 보유 주식을 투매했습니다.
하지만 루안은 정반대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폭락하는 시장에서 오히려 좋은 기업들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바로 그때가 진정한 가치 투자자가 빛을 발할 때입니다. 루안의 투자 철학은 간단했지만 실행하기는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첫째, 철저히 분석하라. 루안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기업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재무제표는 물론이고 경영진의 성품, 산업의 미래, 경쟁 구도까지. 그는 기업을 주식 티커가 아닌 실제 사업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집중 투자하라. 루안은 수백 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확신하는 소수의 기업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분산 투자는 무지에 대한 해지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분산 투자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셋째, 장기 보유하라. 루안은 단기 매매를 경멸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기업의 주식을 사면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 보유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성급한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장치입니다. 넷째, 절대로 군중을 따르지 마라. 루안은 시장의 유행이나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술주에 열광할 때도 그는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 덕분에 세쿼이아 펀드는 1970년대의 혼란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회복되자 펀드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폭락장에서 저렴하게 매수한 우량주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세쿼이아 펀드의 수익률은 시장 평균을 크게 상회하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새로운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루안은 펀드의 규모를 급격히 늘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1982년 그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세쿼이아 펀드를 신규 투자자에게 폐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기존 투자자들에게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결정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자금이 많아질수록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안은 달랐습니다. 그는 펀드 규모가 커지면 좋은 투자 기회를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기업에 투자하기 힘들어지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민첩하게 움직이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안의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보다 투자자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5장, 그레이엄 도드빌의 슈퍼 투자자들. 1984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역사적인 강연이 열렸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 출간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워런 버핏은 전설로 남을 강연을 합니다. 그레이엄 도드빌의 슈퍼 투자자들. 버핏은 이 강연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당시 학계의 주류 이론은 시장은 효율적이며 어떤 투자자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만약 어떤 동전 던지기 대회에서 승자들이 모두 오마하 출신이라면 여러분은 분명 그 이유를 조사해 볼 것입니다. 저는 오늘 투자 세계에서 그와 비슷한 현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버핏이 소개한 투자자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철학을 배우고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투자했지만 핵심 원칙은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슈퍼 투자자들 중 한 명으로 빌 루안이 소개되었습니다. 버핏은 세쿼이아 펀드의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빌 루안이 운용하는 세쿼이아 펀드를 보십시오. 그는 S&P 500 지수를 크게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단 1, 2년이 아니라 10년 넘게 일관되게 말입니다. 버핏은 특히 루안의 집중 투자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학계에서는 분산 투자가 리스크를 줄인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빌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소수의 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더 높은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강연은 투자의 역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박 중 하나로 여겨지며 지금도 전 세계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루아는 이 강연에 대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워런이 나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나는 그저 그레이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성과는 겸손한 말로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세코이아 펀드는 수십 년간 시장을 앞서는 성과를 지속했고 루아는 가치 투자의 살아있는 증거로 인정받았습니다. 6장 투자의 정수. 루안의 투자 철학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항상 기업을 분석할 때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이 기업의 경쟁 우위는 무엇인가? 루안은 진입 장벽이 높은 기업을 선호했습니다.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강점이 있는 기업, 버핏이 경제적 해자라고 부르는 것을 가진 기업을 찾았습니다. 어떤 기업이 10년 후에도 여전히 강력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두 번째, 경영진은 정직하고 유능한가? 루아는 숫자만큼이나 사람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경영진이 무능하거나 정직하지 않으면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영진을 만나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배만 불리려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 가격은 적정한가?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루아는 항상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격에만 투자했습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투자는 다릅니다. 좋은 투자는 좋은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것입니다. 루안의 가장 유명한 투자 중 하나는 버크셔 해서웨이였습니다. 그는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초기 투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친구의 회사였기 때문에 투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버크셔의 사업 모델, 자본 배분 능력, 그리고 경영진의 역량을 철저히 분석한 후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 투자는 세코이아 펀드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수십 년간 수천 배 상승했고 세코이아 펀드의 투자자들은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렸습니다. 하지만 루아는 버크셔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양한 산업에서 훌륭한 기업들을 발굴했습니다. 미디어 회사, 보험회사, 제조업체 등 분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이 아니라 그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였습니다. 루아는 또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투자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빨리 바로잡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투자에 매달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항상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공개했습니다. 어떤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런 투명성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척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쌓는다는 것을 루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7장 조용한 거인의 유산. 2005년 빌 루아는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투자업계에 깊은 슬픔을 안겼습니다. 워런 버핏은 오랜 친구를 잃은 슬픔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은 단순히 뛰어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신사였습니다. 그의 정직함, 겸손함, 그리고 원칙에 대한 헌신은 모든 투자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루안이 남긴 유산은 숫자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물론 세코이아 펀드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십 년간 시장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 초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루안이 정말로 남긴 것은 투자에 대한 올바른 철학이었습니다. 첫째, 원칙을 지켜라. 루안은 한 번도 자신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광기에 휩싸일 때도 다른 모든 사람이 다르게 행동할 때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둘째, 겸손하라. 루안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만 투자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생각하라. 루안은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5년, 10년, 심지어 20년 후를 내다보며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넷째, 정직하라. 루안은 투자자들에게 항상 진실을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그는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전달했습니다. 세쿼이아 펀드는 루안이 떠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훈련시킨 후배 펀드 매니저들이 그의 철학을 이어받아 펀드를 운용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루안이 심어놓은 가치 투자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8장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빌 루안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스승을 찾아라. 루안이 위대한 투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훌륭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좋은 스승은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투자든 인생이든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은 값진 일입니다. 둘째, 좋은 동료를 곁에 두어라. 루안과 버핏의 우정은 평생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자극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동료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혼자서는 보지 못하는 것을 함께라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원칙을 세우고 지켜라.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원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장이 광기에 휩싸일 때, 모든 사람이 다르게 행동할 때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루안은 그 용기를 평생 보여주었습니다. 넷째, 인내하라. 가치 투자는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부를 쌓아가는 방법입니다. 루안은 수십 년간 인내했고 결국 엄청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다섯째, 정직하라. 루안은 자신의 실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직함이 역설적으로 더 큰 신뢰를 만들어냈습니다. 완벽한 척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라. 루안은 오마하의 현인이나 투자의 귀재 같은 화려한 별명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고 결과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가는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에필로그 1949년 컬럼비아 대학교의 그 작은 강의실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두 명의 젊은이가 벤저민 그레이엄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한 명은 훗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될 것이고 다른 한 명은 조용히 월스트리트의 전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 자신들의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엄이 가르쳐준 원칙들이 옳다는 것을. 빌 루안의 이야기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한 반전도 충격적인 사건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그의 이야기가 더욱 가치 있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조용히 옵니다. 원칙을 지키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빌 루안은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와 삶에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